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송이 우리를 또 강하게 해주네요.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싶은 눈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이 있다면 어느 브랜드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자주 드시는 맥도널드 햄버거입니다. 맥도널드사는 햄버거를 파는 곳이지만 또 다른 주력 비즈니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햄버거 장사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바로 부동산 사업입니다. 최고 재무 책임자였던 해리 소네본이 이렇게 강연에서 한 번은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는 햄버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햄버거를 파는 이유는 부동산 임대업의 가장 좋은 미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맥도널드에는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매년 전 세계에서 여러 곳의 땅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2008년 그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IMF 사태 때도 폭락한 부동산을 이 자회사에서 노른자위 땅으로 참 많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는 전 세계에 있는 36,000개 점포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의 45%, 그 건물의 70%를 맥도널드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한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 양의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맥도널드사는 이 땅을 가지고 뭘 하는가? 임대업을 합니다. 맥도널드사의 가맹점이 되면 보통 다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들은 로열티만 내지만 이 맥도널드사의 가맹점은 로열티에 더해서 그 점포가 자리 잡은 땅의 임대료도 냅니다. 맥도널드사는 그 로열티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하는 땅도 함께 렌트를 해준다는 말이죠. 이것이 맥도널드사의 이 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그 수익 모델입니다. 2014년에 맥도널드사의 이 매출 보고를 보면 맥도널드에는 그 직영점이 있고 가맹점이 있는데, 직영점은 말 그대로 직접 본사가 운영하는 곳이고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권리를 빌려줘서 운영하는 곳이겠죠. 이 두 곳의 매출을 비교하면 직영점의 매출이 가맹점의 매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순수 수익을 의미하는 영업이익만 보면 반대로 가맹점의 수익이 훨씬 높습니다. 그 해에 직영점의 이 영업수익은 29억 달러였던 반면에 가맹점은 76억 달러로 2.5배가 넘습니다. 아니, 직영하는 곳보다 가맹점에 왜 이렇게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가? 그 비밀은 바로 부동산에 있다는 것이죠. 로열티 값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점포에 빌려주는 땅의 임대료도 받는데 그 비율이 만만치 않게 크다는 것입니다. 햄버거 회사가 부동산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요?
땅이 창출하는 그 수익은 어떤 그 특성이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왜 하나님이 모든 토지는 내 것이다라고 선언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3주째 하나님의 토지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천문학적인 부가 한쪽에서는 쌓여가는 반면 또 반대편에선 빈곤이 일상화되고 대물림되고 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일가족이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동반자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8년 갤럽 조사가 미국의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이라고 답한 미국 젊은이들이 51%가 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본주의에 긍정적이다 답한 이들은 45%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2020년 미국 대선은 벌써부터 사회주의 대선으로 불립니다. 많은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고 또 그들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대선이 될 것이다 하는 언론의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선 상상할 수가 없던 일이죠. 냉전을 겪었고 베트남전을 치렀고 참 메카시즘이라는 반공주의 마녀사냥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던 나라 이 미국에서 과거에는 사회주의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곧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국 사람들조차도 이 자유세계 자본주의의 천병 국가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조차도 자유시장 경제로 대표되는 이 자본주의가 모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자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미국의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를 망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인데요. 사회주의가 태동된 것은 지금부터 한 150년쯤 전인 1867년 칼 막스가 영국에서 자본론을 출간하면서부터라고 봅니다. 칼 막스는 영국과 이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산업혁명과 그 이후에 발달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통해 놀랄 만큼의 부가 창출되고 있는데 반면에 노동자들의 삶은 극도로 비참한 수준으로 추락하는 역설적인 현상을 마주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고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연구서를 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본론인데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다른 방향에서 대안을 찾은 학자가 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자본론이 출간된 지 12년 후인 1879년 진보와 빈곤을 출간한 헨리 조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헨리 조지는 빈민가에서 태어났지만 저술가로 또 언론인으로 사회개혁가로 크게 성공해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이 물질적인 진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반면에 빈곤층이 점점 늘어나는 이 역설을 역시 마주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인과 대안을 찾고자 애를 썼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요 신학자요 또 사회개혁가이기도 했던 그는 다른 그 어디에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아냅니다. 그에게 빛을 던져준 말씀이 바로 우리가 3주째 보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토지법과 희년법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25장 23절 레위기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쉽게 말해 이 세상 모든 토지의 랜로드는 주님이고 우리는 다 세금 월세 내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희년법은 25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토지법과 희년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어떤 현대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 법은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하나님의 예방책을 거부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마저도 그 법을 결국 잠시 지키다가 폐기해버렸다는 것을 2주 전에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살펴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가 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것이 문제였다고 헨리 조지는 간파한 것입니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의 그 사유재산이 문제였다고 인식한 반면에 이 헨리 조지는 사유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토지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토지가 독점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토지는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으로 그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인데요. 첫째로 인구 증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땅, 지구, 토지는 늘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 그 사이즈 그대로입니다만은 그 토지를 원하는 인구는 계속해서 늘죠.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느니까 당연히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토지 가치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이 또 하나가 바로 기술 발전입니다. 과거에는 똑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00불을 벌어들였는데 이제는 공장을 지어서 100,000불을 벌어들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쇼핑센터를 지어서 1,000,000불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10,000불, 100,000불, 100,000불로 뛰니까 엄청난 속도로 땅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인구 증가와 기술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땅의 가치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의 가치가 노동자와 사업가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사업가가 열심히 공장을 지어서 쇼핑센터를 지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들여도 그 중에 상당수를 지대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 주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그 과정에서 뭘 하나요? 일을 하죠. 사업가는 무엇을 합니까? 사업을 해야죠. 기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사람을 고용하고 조직하고 온갖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사업가와 노동자가 이렇게 노동하고 사업에서 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발전시켜서 만들어내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랜로드가 땅의 임대료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노동자와 사업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만, 소득을 만들어내지만 땅 주인은 뭘 하면서 그 땅이 만들어내는 높아지는 가치를 가져갑니까? 혹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불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헨리 조지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불로소득이죠. 땅을 보러 다니는 것도 노동이라면 노동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땅 주인은, 지주는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엄청난 지대를 받아갑니다. 그러면 사업가와 노동자들이 창출한 소득의 상당 부분을
땅 지대로 빼앗기면 나머지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가는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유지해야 되고 소득을 자신도 가져야 되고 사업을 유지하려면 거기에도 비용이 들고, 그러면 사업가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밖에 없는 것이죠. 첫째는 자신도 최대한 돈을 모아 빨리 땅을 사서 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대로 뺏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맥도널드사가 취한 방식이죠. 수많은 대기업들이 잉여 자금이 생기면 산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엄청난 부동산을 사두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가는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는 부가가치, 남아있는 가치에서 자신의 목과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몫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힘이 없으니 버틸 방법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가에게 대항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시작됩니다. 사회는 극심한 갈등을 겪는 동안 지주들의 부는 그 노동자와 사업가들이 가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부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심화됩니다. 이것이 헨리 조지가 그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고발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회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직후에 했듯이 모든 땅을 빼앗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서 주는 토지개혁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헨리 조지는 그런 급진적이고 과격한 사회개혁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안은 바로 조세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헨리 조지는 성경에서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이 선언으로부터 모든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끌어냅니다. 이미 사회가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 타 종교인들, 무신론자들에게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죠.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뭡니까? 모든 토지는 공공의 것, 모든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개념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 개념의 이름을 토지공개념이라고 붙이죠. 이 토지공개념을 세제에 적용하면 사회가 혁명을 겪지 않고도 얼마든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토지를 가진 사람들의 소유권은 다 그대로 두고 그 토지가 발생시키는 불로소득을 정부가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토지에서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만 세금으로 환수하면 어떤 놀라운 장점이 있는가? 다른 세제를 다 폐지해도 된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계산입니다. 개인이 노동의 결과 만들어내는 수입의 소득세를 여러분 내시죠? 미국에서 이 계층에 따라 또 여러 가지 적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30-40%는 세금으로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연방세, 주세, 소셜 텍스 이런저런 개인의 소득세를 하나도 정부가 걷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개인의 뭐가 늘어납니까? 소득이 늘어나고 그건 곧 구매력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구매력은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경제공황이 왜 시작됩니까? 공급 과잉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엄청난 이 물건, 공산품을 쏟아내는데 그걸 살 구매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그 엄청난 생산물이 다 재고로 쌓이고 공황이 시작되는 것이죠. 경제 공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겁니다. 세금을 안 걷으면 여러분 수입이 현재 더 늘지 않는다고 해도 30-40% 세금으로 나가던 게 고스란히 개인의 구매력으로 남습니다. 동시에 기업가들은 정부에 내야 했던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기업 역시 엄청난
적지 않은 비율의 세금을 법인세로 내야 됩니다. 또 거기에다 이미 지대로 땅 임대료로 엄청난 비용을 또 냈죠. 얼마 남지 않은 비용 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려고 하니 비즈니스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잘 되는데도 이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이죠. 요즘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까? 공동화 현상. 분명히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되는데 임대료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결국은 임대료 감당이 안 돼서 잘 되는 비즈니스를 접고 빠져나가서 그 거리가 공동화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지대로 나가지 않는, 임대료로 나가지 않는 돈, 정부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모두 비즈니스로 재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하듯이 부동산에 투자되어서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어차피 세금으로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토지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 투기, 땅 투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수익은 고스란히 그 비즈니스 그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되는 것이죠. 연구 개발에 다시 투자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 사회에 발생하는 소득과 에너지가 모두 개인과 사회 발전에 투자되어서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계산입니다. 그의 이런 조세 제도를 그래서 지대 조세제라고 부릅니다. 지대 조세제를 적용하면 자본주의가 이런 그 약육강식의 구조를 깨뜨리고 진정한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 막스는 공산사회를 이상으로 놓고 그 사회로 건너가기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요하다고 믿음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는 고통을 이 역사가 겪어야 했죠. 하지만 헨리 조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헨리 조지는 공산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자본주의가 이상사회예요. 그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만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으면 나머지 세금은 걷지 않아도 되고 사회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헨리 조지의 원인과 대안을 읽고 보면 당장 시행하면 세상이 정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언뜻 하면 들죠. 그런데도 사회가 이렇게 빨리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많은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런 조세 제도를 적용하려면 누가 제일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이미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으로 부를 창출해왔고 또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창출할 사람들은 이런 조세 제도가 마땅치 않겠죠. 이미 그런 이들은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언론사 회장이 친구거나 많은 언론사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이 비현실적이라거나 혹은 칼 막스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공격을 해왔습니다만 이미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칼 막스의 사상과 헨리 조지의 사상은 완전히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그 과정도 다릅니다. 가장 이 토지 공개념을 비방하는 그 가장 중요한 논리는 비현실적이다. 현대 세계는 맞지 않는 고대 세계의 원리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 헨리 조지의 사상, 토지 공개념은 이미 지대주의, 땅의 이 가치, 지공주의, 땅은 공공의 것이다라는 주의로 혹은 조지이즘, 헨리 조지 이름에 이즘을 붙인 것이죠. 조지주의로 또 혹은 토지 초과 이득세 등의 이름으로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사상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예를 꼽아보라면 독일은 이미 1919년에 바이마르 헌법에 이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고 그 개념에 입각한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 헌법 제15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및 공동관리 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해 땅은 공공의 것이니 필요하다면 정부가 수용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유럽 각국의 헌법이 기초되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비슷한 규정들을 가진 또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남아공,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선진국 중에서만 몇 나라를 꼽았습니다만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미 이 토지공 개념을 받아들이고 일부 혹은 전면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건국 초기부터 지자체별로 이 토지공 개념을 적용한 예들이 있는데요. 가까운 이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와 해리스버그가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운들에서는 개인의 소득에는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또 건물에도 낮은 세율을 매깁니다. 반면에 토지에는 아주 높은 세금을 매기는 이 헨리 조지의 사상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세율 차별화 정책을 실시하여 침체된 지역 경기를 크게 활성화시킨 예로 꼽힙니다. 싱가포르는 여러 가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주택 걱정 없는 나라로도 유명하죠. 주민의 거의 대부분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이미 주택 보급률이 그 국가 내에 있는 그 가구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아직도 자가 보유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 절반 이상이 자기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산다는 이야기죠. 1965년도에 싱가포르는 그보다 훨씬 주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당시 리콴유 총리는 토지 공개념을 적용한 토지 수용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해서 80%의 토지를 수용합니다. 정부가 사들이는 거죠. 사들여서 공공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과 중산층에게 다시 재분양했습니다. 이때 다른 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도 공공주택 만들어서 분양하는 정책을 많이 합니다만 이 싱가포르이 취한 그 독특한 정책은 그렇게 분양받은 아파트는 본인이 살다가 팔고 싶으면 개개인 간 거래를 하지 못하고 시가로 정부에만 대팔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되산 정부가 또 다른 주민에게 또 분양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고 거기에서 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안 됩니까? 집을 가지고 돈 버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돈 버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싱가포르에서는 먹히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원천적으로 주택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주택 문제를 싱가포르는 해결했습니다. 공공 아파트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한국은 공공 아파트가 좀 질이 낮은, 퀄리티가 낮고 좁은 아파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싱가포르에서 공급한 공공 아파트의 90% 이상은 방 4개에서 5개가 넘는 중대형 아파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방 4개, 5개면 다 중산층 이상이 사는 사이즈가 아니던가요? 그러나 싱가포르에서는 공공 아파트도 90% 이상이 다 이만한 사이즈와 퀄리티를 가진 아파트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을 이원화해서 더 부유한 계층이 사는 고급 아파트들도 싱가포르에는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탁월한 주택 정책의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이 집장만을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집 투기해서 수익이 안 생기니까 집 투기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다 어디에 투자될까요? 부동산 투기, 부동산에 묻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의 대기업들이 엄청난 현금을
따로 보유하거나 혹은 부동산에 묻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그 부동산이 벌어들이는 돈이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이는 돈 못지않은 거예요. 맥도날드가 햄버거보다 땅 장사에 더 목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싱가포르에서는 그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수입이나 회사의 이익은 개인의 발전, 회사의 발전, 사회 발전으로 고스란히 재투자되는 것이죠. 그 돈을 놔둬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부동산에 갈 게 아니라면. 그런 방식으로 싱가포르는 세계 제1의 청렴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건설 비리가 존재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든 덕분으로 평가받죠. 2019년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65,630불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이 돈은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의 2배가 넘죠.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지지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부지런하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2배가 높은 것인가요? 삼성도 없는 싱가포르에서, 현대자동차도 없는 싱가포르에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하길래 우리보다, 한국 사람들보다 2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가난의 문제는 개인의 성실함, 부지런함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말이, 네가 가난한 이유는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네가 더 노력 안 해서, 더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리고 앞으로도 수천 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대안을 제시할 그런 제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셨고, 그 나라 백성들 모두에게 부족함 없는 복지를 제공하는 이상사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내가 만들어준 이 법, 제도를 따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가난의 문제는 너희가 열심히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이 법을 너희가 겸손히 지키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신명기 15장 4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조건이 뭔가요? 너희가 열심히 일하면 말이죠. 너희가 밤잠 안 자고 네 친구들, 반 친구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어떻게든 짓밟고 올라서더라도 1등만 하면 말이죠. 그러면 너가 잘 살게 되고 너희 사회가 잘 되고,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 법, 제도, 이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비밀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잘 사는 비밀은 하나님의 법을 쫓느냐 쫓지 않느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잘 사는데 일부가 가난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누리고 대부분이 가난하다면 이건 개인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고 제도의 문제죠. 현대사회의 빈곤의 문제는 악한 제도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제도는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을 거부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를 폐기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 명령, 이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세상 모든 땅은 다 내 것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이 땅의 주인은 나요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데 땅만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도 내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토지를 잠시 빌려서 사는 임대인이에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법과 제도를 따를 때 비로소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겪어야 했던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던지요. 사회주의가 답인가 싶어서 거기 쫓아가느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겪고 사회가 분규를 겪어온 아픈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것은 추상적인 그냥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느끼는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답이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의 실제적인 열쇠가 되십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신앙 고백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게 참으로 구원의 빛을 던져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